안녕하세요. 드림 정류장 김희영입니다. 네, 오늘도 마음의 평안과 성공을 위한 4가지 신성한 비밀이란 책 가지고 왔고, 첫 번째 신성한 비밀이 영적 비전으로 살아가기였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그 영적 비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네, 그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기본적으로 2가지 측면이 있는데 바로 행위와 존재라고 합니다. 행위는 우리가 성공을 위해 우리가 하는 일, 즉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끊고 그러한 삶의 방식과 습관을 만드는 일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행위는 바깥 세상에 보이는 우리의 얼굴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 행위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근데 반면에 존재는 삶을 경험하는 우리만의 방식이다. 예를 들어서 회의실에 들어갈 때 당신은 미소를 지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보여야 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사정은 완전히 다르다. 속으로는 긴장했거나 겁에 질렸거나 완전히 기가 죽을 수도 있다. 우리 사회는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재의 내면 상태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삶에서 아름다운 내면의 경험을 진정으로 우선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신에 경력, 성취, 겉모습, 사회적 위상 혹은 재정적 안정이 마치 삶의 모든 것인 양 살아가기를 선택한다. 이런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묵살과 행위에 대한 강박이 삶의 불균형을 부르며 우리를 예상치 못한 문제들의 깊은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 대부분 외부는 우리가 보여지는 바깥 세상의 이런 내 모습은 나의 내면의 반영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내 존재를 숨기고 그런 경우 진짜 살아가면서 많잖아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은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강의를 한다고 했었을 때 굉장히 많이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은 딱 앞에 서면은 많이 떨리고 긴장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애써서 그러지 않는 척, 떨리지 않는 척, 긴장하지 않는 척, 그런 경우 여러분들 많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완벽하다는 거, 확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그런 삶들. 근데 이런 게 어떤 균형이 깨져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 나의 존재감에 대해서 사실 자연스럽지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은 우리가 연출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게 거짓된 계속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보여주는 거, 내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어찌 보면은 인간다우면서도 이런 정적으로 끌리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속으로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러지 않는 척 하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은 아마 너무 많은 고통, 괴로움 속에서 살지 않을까. 나라는 이런 자체가 주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내가 나를 정확하게 표현할 때, 그리고 상대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정해 줄 때, 그때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 근래에 제가 좀 많이 듣던 이야기가 조금 속상하기는 했는데,
제가 요 근래 며칠 안에 제가 3번 정도 세 분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각각의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나 계획된 삶 속에서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딱 그 틀에서 박혀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좀 흐트러져 있는 모습도 보일 수 있는 건데 그게 진정으로 인간다운 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어떤 계획 아래 내가 만든 이 목표를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남들은 그게 너무 '왜 저렇게 살지? 좀 왜 저렇게 여유가 없이 살지?' 라고 외부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상 저는 그게 아니에요. 실상 저는 이 삶이 나에게는 곧 행복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또 다 하거든요. 근데 주위에서 조금 그렇게 많이 느끼시면서 저를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를 사실 요즘에 많이 느껴요. 근데 여성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저자 있잖아요. 제니퍼 리드 호손. 이분에 따르면은 인간은 하루에 평균 12,000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 생각들이 어제도 했던 생각이라고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머릿속 수다의 80%가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평균 80% 시간을 괴로운 상태에서 살고 있고 오직 20%의 시간만 아름다운 상태에서 산다는 뜻이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싶다면 이 비율을 바꿔야 되겠죠. 단계적으로 20%에서 40% 그리고 50, 60, 70, 80%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름다운 상태에서 더 많이 살아야 하고 80%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순간 아름다운 상태로 살아간다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해보라. 네. 성공의 근본,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긍정적인 마인드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고 한다면 내 내면의 상태를 부정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걸로 조금씩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애써서 내 마음의 정원에 꽃을 심으라는 거죠. 부정적인 잡초가 자라지 못하도록. 그게 영적 비전이라고 해요. 영적 비전. 어찌 보면은 좀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좀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잠재의식이 존재 그리고 현재의식이 행위. 그래서 이 잠재의식을 어느 정도 정말 긍정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 씨앗을 뿌려야지만 내 현재의식에 그대로 어떤 열매를 맺게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면을 먼저 중요시한다는 거. 그런데 그 내면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꿔줘야지 내 현재의식이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 그런 거, 네. 그게 아마 영적 비전이라고 합니다. 영적 비전. 또 첫 번째 인생 여정이에요. 첫 번째 인생 여정. 상처받은 아이 치료하기. 상처받은 아이 치료하기.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불행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진실을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스스로 만든 폐쇄 공포증을 가지고 살아간다. 당신도 그 고통스러운 상태를 잘 알 것이다. 그것은 마치 파티를 열겠다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당신 집 현관에 갑자기 들이닥친 상황과 비슷하다. 문제는 이들이 그냥 보통의 무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당신 집 거실로 쏟아져 들어오는 이 사람들은 한때 당신에게 부당함과 상처와 창피함을 선사했던, 당신이 초대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밀려든 이들은 당신 집의 인테리어에 대해, 그리고 당신의 음악적 취향에 대해, 아니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에 대해 생각 없이 마구 짓거려댄다. 이들은 시끄럽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무엇보다 떠날 생각이 없다. 당신은 이들이 생산해내는 비판의 불협화음만 피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했을 거다. 하지만 이 무리를 무시하기란 불가능하다. 게다가 안타깝게도 술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진다.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그때마다 이들의 목소리는 더 커지기만 한다.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자 당신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한 채 서 있다. 물론 당신은 평화와 고요만을 간절히 원한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그 소란을 몇 시간 참다 보니 반갑지 않는 그 손님들에게 익숙해진다. 그들 대부분이 사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부모이고 형제이고 가장 친한 친구들이니 말이다. 하지만 그들이 오래 머물수록 당신은 점점 더 지쳐간다. 그들의 말, 의견, 생각에 휩쓸리고 휘둘린다. 그리고 난간에 선 고양이처럼 겁에 질려 머뭇거린다. 나만의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삶은 길고 거대한 강이다. 늘 앞으로 흘러가며 사랑하고 연결하고 확장할 새로운 기회를 펼친다. 하지만 삶과 함께 흘러가고 싶다면 우리를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도록 어둡고 질척한 강둑에 메어놓은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시 파트로 돌아가자. 우리 가슴과 머리에 들어와 살게 된 원치 않는 손님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찾아야 한다. 고요한 의식의 차원으로 깨어나야 한다. 모든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멍청한 바보이고 존중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말하는 소리는 물론, 우리가 옳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틀렸다고 하는 목소리도 알아차려야 한다. 어떻게? 우리 내면 속 얼어붙은 시간에 살고 있는 상처받은 아이를 치유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지금은 그 시끄러운 무리가 이 아이의 울부짖음을 묻어버리고 있다. 과거의 단순한 소나기, 그 힘을 빼려면 영적인 비전을 단단히 견지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안에 얼음이 녹고 그 단단한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벗어나 우리는 현재에 살 수 있고 애쓰지 않아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돌아갈 이유가 없다. 삶이 거대한 강처럼 더 큰 바다로, 더 큰 질서로, 더 큰 행복으로 흘러가며 확장되기 시작한다. 이제 시작해보자. 멋진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순간 레스토랑의 정적이 감돌며 모두가 당신을 본다. 창피해서 당신은 얼굴이 빨개진다. 멋지게 보이려 했는데 발 한 번 잘못 디뎌 온 세상에 그 마음에 탈로가 나고 말았다. 너는 여기 오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 사실을 너 빼고 여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일어나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한참이 지나도 그 일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는다. 어디 아픈 곳 하나 없지만 화가 나는 마음은 가실 줄을 모른다. 삶이 마련해준 또 다른 경험이 눈앞에 있건만 혼란스럽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느라 정신이 없다. 시끄럽게 싸워대는 당신만의 내면 속에 빠져 허우적대기 바쁘다. 이제 당신이 막 걸음마를 배우는 행복한 아기라고 상상해보자. 넘어지면 무릎이 아프고 그래서 운다. 하지만 아픈 게 사라지면 눈에 뭔가 또 다른 것이 들어온다.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이미 다른 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 아팠냐는 듯이. 기뻐할 줄 아는 행복한 아이의 아름다운 의식 상태가 바로 그렇다. 새들이 하늘에 날아간 흔적을 남기지 않듯 과거도 고통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새들이 하늘을 날아간 흔적을 남기지 않듯 과거도 고통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의식은 백지 상태로 다음 경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행복한 아이와 상처 입은 아이는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기억들이 아니다. 이 두 아이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존재의 아름다운 상태와 괴로운 상태를 뜻하기도 한다. 누구나 인생에서 행복한 아이였던 때가 있다. 누구나 불행도 두려움도 모르던 때가 있다. 행복한 아이일 때 당신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기 세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아니다. 당신은 아름답게 미소 짓고 행복하게 웃으며 자유롭게 울고 깊이 사랑한다. 삶이 단순해진다. 그리고 아름다운 운명을 향해 나아가야겠다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 있다. 이런 결심이라면 자꾸 반복할 필요도 자꾸 다짐할 필요도 없다. 이제 당신은 일이든 관계든 더는 대충 하지도 가볍게 여기지도 않는다. 이 행복한 아이는 상쾌할 정도로 순수하고 눈부실 만큼 솔직하다. 우리 이제 그 상처받은 아이 치료하기, 이게 내 안에, 내 내면에 두 아이가, 일단 행복한 아이, 괴로운 아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행복한 아이일 때는 어떠한 당신이 뭔가를 하더라도 또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조금 불쾌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거를 웃으면서 그냥 편하게 또 받아들일 수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대를 또 조금 더 이해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서 어떤 삶이 단순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정말 상쾌할 정도로 순수하고 눈부실 만큼 솔직하면 우리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또다시 내 목표와 성공을 위해서 다시 한 발 한 발 내딛는다는 거. 당신의 진정한 본성은 무엇인가? 당신의 진정한 본성은 무엇인가? 우파니샤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우파니샤드는 삶과 영성에 대한 위대한 지혜를 모아놓은 고대 인도 문헌이다. 우파니샤드. 숲에 새끼를 뵌 암사자 한 마리가 있었다. 이 사자는
극심한 굶주림에 출산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길을 잃은 어미 양이 새끼들 몇 마리와 함께 나타났다. 굶주린 어미 사자는 그 양의 무리를 덮치려 했지만 그 순간 새끼 사자가 태어났고 어미 사자는 죽고 말았다. 어미 양은 새끼 사자를 자기 새끼인 양 보호했다. 새끼 사자는 새끼 양들 틈에서 자신이 양인 줄 알고 양처럼 울고 양처럼 풀을 뜯고 먹으며 자랐다. 불편하고 어색했지만 어린 사자는 양 형제들을 따라하려 애썼다. 가장 높은 나뭇가지에 있는 부드러운 어린 잎을 뜯어 먹으려고 목을 뻗었고 신선한 풀을 먹기 위해 산길을 걸으며 형제 자매가 하는 대로 따라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커가면서 어린 사자는 큰 슬픔에 빠졌다. 어쩔 수 없이 뭔가 다른 것을 원했고 뭔가 더 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어린 사자는 멀리서 사자 한 마리가 포효하는 소리를 들었다. 어린 사자는 어미 양에게 달려가 물었다. 나도 언젠가 저 사자처럼 포효할 수 있어요? 저건 사자야. 사자는 이 숲의 왕이잖니. 너는 그냥 양일 뿐이란다. 이렇게 말하더니 어미 양은 체념한 듯 덧붙였다. 우리 같은 양들은 조심조심 착하게 살아야 해. 그게 우리 인생이야. 허튼 꿈일랑 버리는 게 좋을 거다. 넌 아직 풀 뜯는 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잖니. 네 형제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법부터 배우렴. 그리고 철 좀 들고 말이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는가? 어쨌든 누구나 감정적으로 타협하고 살라는 충고를 받지 않는가? 그리고 두려움, 외로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도 괜찮고 누구나 그렇게 산다고 믿게 되지 않았는가? 마음속 감정은 무시하고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 게 좋은 거라고 듣고 그렇게 믿지 않았느냐고 말이다. 그렇게 믿지 않았냐는 말이다. 어릴 적 그 모든 감정의 경험 중에서 부모 혹은 부모 역할을 한 사람으로부터 경험하는 감정들이 자아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이로부터 처음으로 사랑, 배려, 공감, 교감, 기쁨 같은 감정을 배우기 시작한다. 그리고 부모에게서 거부, 실망, 외로움 같은 감정도 처음으로 배운다. 이런 유아기의 감정이 우리의 습관적인 의식 상태가 되어 느끼는 법, 우리 자신을 경험하는 법,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법에 영향을 준다. 멋진 부모 밑에서 태어난 유년기를 보낸 사람도 있고 불행한 유년기를 보낸 사람도 있다. 유년기의 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떠했든 아주 작은 거절이나 버려졌다는 느낌조차 아이들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다. 이런 상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아이가 받은 상처는 그 파장이 길고 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상처가 상처 입은 아이의 의식 상태를 부르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때때로 어린 시절에 느꼈던 분노나 상처를 어리석은 것으로 혹은 현재의 삶과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한다. 이제 더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독립적이고 강하고 책임감 있는 성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착하는 자, 이미지 혹은 보기 좋은 허울을 잠시 벗어던지고 진정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우리 의식에 남긴 진정한 파장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감정적 경험을 현재 괴로운 의식 상태에서 그대로 되풀이해왔다는 진실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진실을 용기 있게 볼 수 있을 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어떤 또 사례가 나오는데, 어느 날 두 여인이, 죄송해요.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에 살았던 인도의 성자 슈리 리마크 리슈나는 괴로운 의식의 습관적 상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알려주고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어느 날 두 여인이 함께 물건을 팔려고 시장에 갔다. 한 명은 꽃을 팔고 다른 한 명은 생선을 팔았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폭우가 쏟아졌다. 서로 친구이기도 한 이 두 여인은 가까운 곳에 있는 꽃 파는 여인의 집에서 하룻밤 같이 자기로 했다. 그런데 생선 파는 여인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 이유를 생각하던 생선 파는 여인의 눈에 근처에 놓인 꽃바구니가 들어왔다. 여인은 씩 웃으며 꽃바구니를 멀리 치우고 그 자리에 냄새나는 생선 그릇을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즉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선을 팔았던 여인에게는 꽃냄새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불쾌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어서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러다가 생선 그릇을 갖다 놓으니까 편안하게 심호흡을 하고는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 아름다운 상태이든 불편한 상태이든 우리가 겪어온 의식 상태는 우리의 자연적인 기질로 자리 잡게 된다. 습관적인 감정에 거듭 굴복할 때 뇌 속에는 흥미로운 과정이 시작된다. 신경심리학자 닉 헨스는 뇌를 두개골 안에 있는 두부같이 물렁한 조직이라고 했다. 이 조직은 뉴런이라 불리는 1,000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와 신경교라고 불리는 1조 개의 지지세포와 최소 100조 이상의 신경 연결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생각과 감정은 이 신경세포들 사이를 전기가 통하듯 믿을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옮겨 다닌다. 뇌는 본래 그 성질이 바다처럼 유연하므로 각각의 생각 혹은 감정은 뇌의 바다에 별 흔적을 남기지 않고 파도처럼 흘러다닌다. 하지만 같은 생각을 거듭하면서 마치 밀물과 썰물이 결국 해안선의 모양을 바꾸듯 신경세포 연결이 견고해진다. 부모와 자연으로부터 어떤 뇌를 받았든 당신 뇌의 조각하는 주체는 바로 당신이다. 습관적인 생각과 거듭되는 감정으로 말이다. 내가 태어나기를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일단 내 뇌를 조각할 수 있는 건 바로 나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거대한 바다의 밀물과 썰물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정말 수없는 시간들이 지나가면 결국은 거기에 뭔가 흔적이 남잖아요. 그리고 어떤 모양을 또 바꿔놓고 그런 것처럼 내 뇌의 이런 구조도 내가 어떻게 무엇을 생각으로 가득 채울지, 내가 긍정적으로 채울지 아니면 불편한 그 부정적인 이런 상태로 채울지, 이게 습관으로 그 감정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부모와 자연으로부터 어떤 뇌를 받았든지 상관없이 나의 뇌를 조각하는 주체는 바로 나라는 거.
또 이 단락 부분에서 잠시 쉬었다가 우리 크리슈나지, 네, 이분이 여기서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합니다. 횡격막 깊숙이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밖으로 조금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 같이 또 따라 한번 해보시게요. 그리고 숨을 내쉬며 폐 속의 모든 공기를 내보냅니다. 같은 방식으로 몇 번 더 심호흡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당신은 대체로 어떤 의식 상태에 있었나요? 그 의식 상태가 남은 생애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상태의 기준점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불행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진실을 보기 바랍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 보이는 것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긍정적이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것은 진실에서 도망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바꾸고 싶다는 욕구만으로 내면의 상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관찰하는 대로 바꾸어 갈 때 그때만이 진정 변형이 일어납니다. 오늘 당신의 상태를 계속 알아차리려고 노력해 보세요. 고요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상태에 비해 얼마나 자주 스트레스 상태를 경험하나요? 그냥 알아차리세요.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네. 한 단락 한 단락 읽어가면서 음미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제 오늘 하루 내 상태를 알아봤을 때는 저는 아름다운 상태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가 그 전에 하려고 했던 뭔가를 시도를 또 하고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또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감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로 또 다짐을 해보고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누군가와 보내면서 그렇게 행복하다. 또 내 팀원들의 어떤 소득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보듬어 주면서 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또 어깨를 또닥또닥 해주면서 오늘도 화이팅. 또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이러면서 오늘은 굉장히 행복하고 아름다운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냥 알아차리세요. 알아차리기만 해요.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네, 오늘은 여러분도 한번 알아차리기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상태, 아름다운 상태였는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었는지. 네.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다시 이어서 또 좋은 정보 공유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 되시고 안녕히